예, 방금 소개받은 조동철입니다.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리시죠?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뜻깊은 날에 이렇게 강연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여쭤본 게 이분들이 누가 가라 그래서 강제로 오시는 거냐, 아니면 본인들이 스스로 오시고 싶어서 오시는 거냐 하는 걸 여쭤봤는데 스스로 오셨다 그래요. 맞나요? 예. 그러면은 뭔가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있을 거다 하고 기대하고 오셨나요? 경제 강의가 굉장히 항상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강의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특히 저도 이제 여러분들 나이 또래에 자녀가 있는데 얘네들한테 경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미없고, 저희 딸은 아빠의 체면을 봐서 대학 때 경제학 강의를 딱 한 과목 자기가 수강 신청을 했다. 그러고선 중간고사 볼 때쯤 돼가지고는 다시는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경제 쪽에 이렇게 스스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젊은 분들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고무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을 너무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하고 싶긴 한데, 제가 그냥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많은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던져드리고 싶긴 합니다만, 또 현실은 현실이니까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한번 좀 짚어볼 건 짚어보는 그런 자리로 오늘 기억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종종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정치는 희망을 먹고 살지만 경제에는 냉정한 계산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가슴만이 아니라 우리가 차가운 머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강연은 이렇게 세 섹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계 경제에 대해서 그냥 간략히 뭐 신문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그냥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경제의 최근 모습이 어떤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많이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본처럼 그렇게 가는 건 아니냐. 1990년대 일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우리 경제도 따라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짚어보고, 그래서 우리 경제를 한번 크게 조망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200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세계 경제 위기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장기 침체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다행히도 최근에 들어서 드디어 내려가기만 하던 경기가, 세계 경기가 조금은 올라오고 있다. 조금은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걸 기대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그런 성장률이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세계 경제가 최악의 국면은 조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정도의 느낌만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나라별로 보면은 뭐 이런 수치들이 있습니다. 숫자 얘기하는 게 제일 지루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림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만, 나라별로 보면은 미국이 경기 회복이 좀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유럽이 따라가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여러분들 뭐 신문에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아베노믹스 이후에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 그래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신혼국,
이쪽은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를 않는단 말이죠. 전망치도 그렇고. 여기에 신흥국의 이렇게 성장률이 옛날만큼 그렇게 높지 않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에는 중국 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흥국이라는 데에 큰 포션이 중국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조금 부분적으로 반등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저 운전하시는 분 계세요? 기름 넣어보셨나요? 네, 최근에 좀 값이 올라갔죠. 그렇지만 한 3, 4년, 4, 5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싸죠. 아직도.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가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다 폭락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뭔가 디플레이션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냐.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아시죠? 예. 그래서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그런 우려가 많이들 희석되고 그 다음에 세계 경기도 약간 좀 반등세를 보이면서 그런 우려는 좀 많이 없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전히 세계 경제의 주요 선진국들의 금리는 0%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하고 있고요. 일본도 아직도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몇 가지 이제 위험 요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첫 번째는 신문에 많이 나오는 얘기로 미국의 금리 인상. 그래서 한국은행에 오셨으니까 통화정책에 대해서 아마 조금 백그라운드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그 통화정책으로 그러니까 저 세계 경기가 워낙 나빴을 때 금리를 많이 내리고 그다음에 또 소위 양적 완화라는 거 그래서 저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자산을 사는 그러한 양적 완화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되물리는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혹시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한 가지 걱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시행 시기는 이제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이 양적 완화를 시작을 했던 미국이 경기가 상대적으로 빨리 회복되면서 미국에서 지금 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먼저 시작을 하고 있고 엊그저께 유럽 ECB에서 드라기 총재가 기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유럽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내년쯤에는 그런 얘기가 좀 더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일본은 조금 더 아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 통화정책 이른바 정상화 쪽으로 가는데 금리를 인상한다든지 양적 완화로 풀어놨던 돈을 회수한다든지 하는 모습이 아마도 일본은 조금 더 기다려야 나타날 것 같다. 이런 정도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준금리를 0%까지 인하한 이후 추가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과감한 양적 완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게 효과가 있었나요? 효과가 있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없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뭐 효과는 없이 부작용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너무 큰 주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서 답변하시기 좀 껄끄러우시죠? 그래도 젊은 분들이니까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없으세요? 제가 이렇게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08년 9월 15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레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고 세계경제가 이렇게 완전히 그야말로 콜랩스를 하죠. 예, 콜랩스 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 세계경제 상황을 보면 1929년 대공황 직전의 상황보다 어떤 측면에서는 더 위험한 시기였다. 이렇게 분석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이제
지나고 나면서 우리가 물론 굉장히 큰 고통을 겪긴 했습니다. 2008년 이후에.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가. 그런데 그때 우리가 겪었던 고통의 정도가 1929년 이후 일어났던 여러분들 세계 대공황이라는 거 아시죠? 대공황 때에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과 비교를 한다면 어느 정도일까?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공황 얘기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대공황 시절에 실제 경제가 어느 정도 어려워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감이 있으세요? 당시를 배경으로 했던 그 여러 소설들 있죠. 이런 거 보시면은 사람들의 이 심성까지 다 변합니다. 경제가 그렇게 어려워지면. 여러분들 뭐 분노의 포도 뭐 많이 보셨죠? 저 에덴의 동쪽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3년 동안 미국 뭐 다른 유럽 국가들도 비슷했습니다만 미국 경제의 성장률은 3, 4년 동안 마이너스 7% 해마다 이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여러분들 성장률이 마이너스 7%라는 게 어떤 상황일까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가 그 비슷한 경우를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1998년이죠? 소위 IMF 위기, IMF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명칭입니다. IMF 위기라는 게. 예. IMF는 본인들이 마치 위기를 만든 것처럼 얘기들을 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찌됐건 1998년에 우리가 뭐 나중에 통계치가 좀 수정되긴 했습니다만은 거의 마이너스 7%에 가까운 그런 정도의 경제 위기를 겪은 바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이 너무 어리셔서 잘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1998년 1월 한 달 동안에만 실업자가 거의 100만 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역에 당시 가보시면은 이 노숙자들이 즐비했었고 그랬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한 해도 아니고 3, 4년 동안 계속 간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 해 동안 그러고 그 다음 해에 10% 성장으로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고통을 겪은 건 아니죠. 자, 이때 최근에는 어땠느냐? 2008년 이후에는 미국 경제가 살짝 마이너스 성장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성장을 시작을 합니다. 2009년에 마이너스 성장 잠깐 하고 2010년부터는 다시 플러스 성장입니다. 물론 성장세가 굉장히 낮긴 하지만 여전히 대공황 시절하고 비교하기는 뭐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게 만드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배경에, 큰 배경에 통화정책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공황 시절에는 최근에 2008년 이후에 그랬듯이 중앙은행이 돈을 막 풀고 싶어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을 막 풀고 싶어도 풀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근본위 제도라는 거죠. 여러분들 근본위 제도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근본위 제도라고 하는 거는 중앙은행이 돈을 시장에다 공급하기 위해서는 금을 그만큼 사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의 제가 정확한 가격은 기억 안 납니다만은 1온스당 10달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달러를 풀기 위해서는 금 1온스를 사오고 이런 게 이제 소위 근본위 제도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금을 다 사와도 시장에서 원하는 돈을 다 풀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공황을 겪으면서 근본위 제도가 사실 붕괴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어땠느냐? 그런 어떻게 보면 통화정책에 대한 족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을 필두로 해서 정말 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할 정도로 과감하게 돈을 풀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부작용이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 순기능이 있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하시라도 이렇게 손 드시면은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또 하나의 위험 요인으로 얘기하는 거는 중국 경제입니다. 중국 경제는 이제 세계 경제의 거대한 하나의 축이 되었습니다, 이미.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이 비중이 한 15%가 넘어간 걸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미국 같으면 한 25% 가까이 되고요. 굉장히 큰 나라고, 중국에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은 전 세계 경제가 덜컹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굉장히 가깝게 있고, 경제관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밀접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은 한국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지금 그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그 사드 관련해 가지고 뭐 여행을 못 가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오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명동의 중국인 관광객 수가 굉장히 줄어서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 지표에도 지금 뭐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날 정도니까, 실제로 중국 경제 자체에 큰 일이 생기면은 우리 경제도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 근데 문제는 중국 경제가 아주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의 부채가 굉장히 많다라든지, 여러분들 우리 외환위기 이전에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죠? 그게 그리고 위기의 하나의 원인이 됐다는 거 기억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 주요 도시의 이 주택 가격이 뭐 제 눈에는 올라도 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베이징이라고 써 있는데 상해도 그려보면 비슷한 모양이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강남의 아파트 값이 굉장히 비싸죠? 그죠? 뭐 보통 사람의 월급으로 도대체 저걸 어떻게 사느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상해에서 온 경제학자 중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너희는 강남의 아파트 값을 어떻게 이렇게 싸게 유지할 수가 있니? 예, 상해의 제일 비싼 쪽,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데, 아파트 값, 고급, 콘도가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중국 다녀오신 분은 꽤 있으시죠, 여기에? 가보신 분 계시죠? 중국 다녀오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정말이세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네, 다녀오신 분 계시죠? 거기 가셔서 다음에 또 가시면 한 번쯤 물어보세요. 진짜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 푸동 지역에 고급 맨션 같으면은 평당 1억쯤 합니다. 정말 비싸죠? 네, 그래서 자, 과연 이런 집값이 버텨낼 수 있겠느냐? 만약에 못 버텨낸다면 이것이 조정이 될 때 중국 경제가 특히 이렇게 빚도 많은데 과연 순탄하게 갈 수 있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퍼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여기저기 많이 보인다,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자꾸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신문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통계치보다 유럽이나 미국의 이런 새로운 정부의 이 스탠스가 자꾸 무역을 좀 옥죄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려스럽다라고들 경제학자들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뭔가
통제를 해가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으세요? 그런 거가 굉장히 큰 이슈들이죠. 경제학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실 때 이런 거를 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벌어먹고 사는 게 뭐 통화정책을 한다든지 그 이전에는 뭐 학교에서 강의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벌어먹고 산단 말이죠. 그죠? 월급을 받아서. 그 월급을 가지고 제가 뭐를 하느냐? 받아가지고 뭐 식료품도 사고, 그죠? 그 다음에 옷도 사고, 뭐 가끔 또 뭐 몇 년에 한 번씩 자동차도 사고 이러면서 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제학에서는 이제 로빈슨 크루소 이코노미라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만약에 내가 혼자 살아야 된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씨 뿌려고, 그래서 내가 먹을 거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조금 시간 나면은 옷도 내가 한번 만들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심지어 자동차도 내가 조립을 해가지고 좀 만들어 봐야 되고, 이러면서 사는 거랑 지금처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그걸로 딴 사람이 생산한 거를 사면서 구매해가지고 사는 거랑 어떤 사회가 더 효율적일까? 어떤 사회가 더 소위 얘기하는 프로스페러티를 주느냐?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교환이라는 게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상대적으로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각자 전문화되고, 그것이 전 세계를 발전시키는 큰 원동력인 거라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 그게 이제 개인과 개인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데, 나라와 나라 관계가 되면은 굉장히 이상한 또 여러 가지 고려사항 내지는 또 뭐 컨선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 나라가 본인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잘 생산할 수 있는 생산에 집중하도록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거는 다른 데서 이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살 수 있게, 그러면서 서로 윈윈하는 게 자유무역이다라고들 경제학에서는 적어도 가르치고 있는데,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 눈에는 제가 본 너무나 많은 에비던스들은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특히 요새는 이제 인컴 소득 불평등 문제를 초래하는 주 원인이 자유무역이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굉장히 크게 자라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도. 그렇지만 우리 경제로 눈을 돌리면 조금 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뭐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경제 전망을 한 거고요. 올해 내년에 2%대 후반 정도의 성장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정도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2%대 후반의 성장률을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2%대 후반 혹은 3%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3%의 성장을 우리가 하면은 괜찮은 성장이다라고 느끼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3% 정도면은 너무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하는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으신 분 없으면은 너무 낮다고 보거나 높다고 보거나 뭐 괜찮은 거라고 보거나 둘 중에 하나는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괜찮은 성장률이다. 왜? 절대 다수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럼 괜찮은 성장률이 올해 내년 올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한국은행이 전망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은 어렵다고 그러죠? 자,
뭐 아주 나쁜 성장률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제 눈에도.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뭐 조금 옛날 그림입니다만은 1인당 소득이 2만 불 넘은 나라, 우리나라가 지금 2만 9천 불 뭐 이렇게 될 겁니다. 3만 불 가까이 되는데 당시에만 해도 이제 여기에 있었고요. 그 나라들이 3% 넘게 성장하는 나라는 잘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성장률이 조금 낮아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어떤가요?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들은 굉장히 자기 멋대로 다니죠.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근데 소득이 웬만한 수준에 올라간 나라들은 그렇게까지 이 편차가 크진 않고 이렇게 잘 가지도 않지만 2위로 갈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일단은 보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소득이 1, 2천 불밖에 안 됐을 때는 우리 소득이 1, 2천 밖에 안 됐을 때는 1, 2천 불 정도 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성장을 빨리 해왔다. 우리 소득이 10,000불쯤 됐을 때는 10,000불쯤 되는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는 비교적 또 빨리 해왔다. 그래서 항상 이 위쪽에서 이렇게 그래도 온 나라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룩셈부르크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죠? 룩셈부르크 가보신 분 계세요, 혹시? 제가 이 그림에서 룩셈부르크를 뺄까 말까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룩셈부르크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리에서 떼제베를 타고 벨기에로 가다 보면은 지나갑니다. 네. 룩셈부르크 들어왔습니다. 룩셈부르크 지나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나라죠. 인구 몇십만 되는. 그러니까 이런 나라하고 비교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여기 이제 비교적 높은 데가 홍콩, 싱가포르 이런 정도고요. 아일랜드는 이때가 이제 아일랜드의 기적이다. 4% 성장을 하면서 그랬습니다만은 세계 금융위기와 함께 가장 크게 폭락한 나라가 아일랜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3% 정도를 계속할 수 있으면은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앞으로 3%를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잘 안 될 것 같다. 라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자, 여기 보시죠. 이게 우리나라 성장률이 이렇게 쭉 내려온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한 연평균 0.2%? 그러면은 5년에 1%죠? 그죠? 지금 3%라고 치면은 이 직선을 계속 연장을 하면은 15년 뒤에는 0% 되는 거죠. 이건 좀 이렇게 유쾌하지 않죠. 자, 세계 경제 성장세는 어느 정도 그대로 유지되는데 한국은 이러고 내려가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이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 뭐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친숙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좀 분해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본의 축적에 의한 성장, 노동량 증가에 의한 성장,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런 소위 얘기하는 인풋이 아닌 그 효율성, 생산성에 의한 성장, 이렇게 나눠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첫 번째 요인은 이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본이나 노동이 과거처럼 빨리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노동력이 앞으로 빨리 증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시죠? 왜 그렇죠? 전 세계에서 거의 최저 수준에 이른 출산율, 그죠? 최근에 한 해에 신생아가 40만이 안 태어난다, 이런 뉴스 보도가 있었는데요. 제 나이는 비밀입니다만은, 제
제가 나이는 절대 안 가르쳐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난 해는 1961년이에요. 1961년에 한 해에 100만 명 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예, 제가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 예,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가끔 상상을 해봅니다, 저도. 그래서, 물론 이제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데 경제에만 영향을 주느냐, 뭐 온갖 사회 현상에 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상상을 해보기를,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앞으로 뭐 한 20, 30년을 혹시 더 살 수 있다. 그러면은 그때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눈에는 지금도 할아버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뭐 아파트에 살다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문이 땅 하고 열려요. 근데 앞에 조그만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 다녀요.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얼굴이라도 한번 만지고서 예뻐해 주려고 막 가는데 주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20명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처럼 이제 변해갈 가능성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우울합니다, 사실. 근데 뭐 이게 참 뭐 어떻게 하기 힘든 부분인데, 자, 그래서 지금 2020년대 중반쯤 되면은 이 노동력에 의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나라는 전 세계 역사에 기록될 만큼 우리나라가 사실 기록을 세운 거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는 중국에 의해서 깨졌다고 보셔도 되고, 그런데 자본 축적을 정말 빨리 한 나라입니다. 이 자본 축적을 빨리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았어요. 1970년대에 특히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제 당시죠. 그때 여러분들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60년대도 그렇고 70년대도 그렇고 이 산업화, 자본 축적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외국에서 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서 누가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요새는 뭐 세계적인 대기업이 됐습니다만은 당시에 삼성이 뭐 설탕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팔고 그럴 때니까 그 우리나라 기업을 믿고 돈을 빌려주겠다는 국제자본은 없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정부 보증으로 돈을 빌려가고 그거를 소위 요새 얘기하는 재벌한테 잘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을 정부가 배분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자본 축적을 이룬 나라 중에 하나다. 그런데 외국에서 돈 빌려와가지고 자본 축적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산업화 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선 성공한 나라입니다. 성공을 했다는 의미는 그 돈을 다 무사히 갚을 수 있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와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데다가 낭비해버리지는 않은 그러한 나라였다라고 보셔도 되죠. 어찌됐건 그 부분에 힘입어서 굉장히 빨리 자본을 축적을 했었습니다만, 그 결과 지금 상황은 우리나라의 소위 자본 장비율 혹은 뭐 자본의 축적 정도, 이것이 여느 선진국보다 높으면 높았지 낮지 않은 상황이다. 적어도 물리적인 자본 축적의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나라는 이미 거의 선진국에 다 가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는 지금도 일부 분야에서는 자본을 너무 많이 투자해서 고민인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 자본 축적이 과거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생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뭐 이제 이렇게 미래를 전망을 해본 거고요. 요거하고 합친 거는 대충 우리가 그래도 미래를 전망함에 있어서 이렇게 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미래를 전망하는데 지나고 나면은 다 틀립니다. 그죠? 다 틀립니다만 그래도 전망해봐야죠. 전망해보고. 그런데 사후적으로 보면 그나마 그래도 가장 덜 틀리는 부분이 인구에 관한 부분이다. 인구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사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래도 오차 범위가 작은 것이 인구 쪽이고. 그래서 이쪽 부분은 꽤 그래도 아마 아주 많이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쪽도 꽤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른바 생산성이라는 부분. 근데 이 부분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블랙박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은 참 알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고 미래를 전망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 퀘스천 마크로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더 해보면은 1.7%가 나오는 거죠. 1.3, 0.7, 0.2, 0. 그래서 2030년대 후반쯤 되면은 생산성이라는 거가 없으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기 어려울 정도로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좀 우울하시죠? 우울하세요? 네. 예.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 개개인의 소득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인구가 줄어들어서 전체 파이가 줄어들지는 몰라도 인구가 줄어들어서 전체 파이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인구 한 명당 소득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덜 우울해지실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에서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고 이쪽을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생산성 혹은 효율성 이런 것들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좀 잡히는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나라 전체의 효율성, 생산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정말 수백만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중에 이 경제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요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잠시 놔두고요. 최근에 우리 경제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하는 거는 이제 일단 마음속에 가지고 계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성 제고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잘해서 성공한다 하면은 이렇게 낮아지는 속도가 그래도 좀 둔화될 수는 있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내수 부진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거의 수년 이상 내수가 좋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여러분들 최근에? 내수는 항상 부진하죠. 내수가 부진하다 그럴 때 뭐를 생각을 하시나요? 소비가 잘 안 된다. 소비가 잘 안 되는 거를 내수 부진이라고들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죠? 수출은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내수는 여전히 안 좋다. 이런 표현들 많이 들으셨죠? 들으셨어요? 저기 뒤에 계신 분들 들으셨죠? 들으셨죠? 안 들리는데요? 네. 자, 그러면 소비가 어떻길래 도대체 소비가 안 된다고들 얘기를 하느냐. 내 주변에 보면 돈 잘 쓰는 사람 많아 보이던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외국 나가서 펑펑 쓰는 사람들 많던데,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나라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소비가 뭔가 회복이 안 되고 침체되어 있는 것 같다. 소비가 부진한 것 같다 할 때 도대체 뭐를 기준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그럼 오늘부터 좀 해보세요. 그죠? 예.
소득 늘어나는 만큼 소비가 안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소득이 늘어나면은 소비도 같이 그만큼 좀 따라서 늘어나준 걸로 기대를 하는데 그만큼 잘 안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잘 안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소비 부진 뭐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 이 GDI라는 게 소득의 매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소비는 그보다 항상 지금 낮은 데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소득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소비는 그만큼 안 늘어나고 있다.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자체가. 그렇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안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가계부채 얘기입니다. 그죠? 가계부채, 부채가 많아서, 소비를 못한다. 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좀 정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냥 이런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특히 우리나라는 이 가계부채가 그 절대량이 굉장히 큰 것도 지금 상당히 큰 문제라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 고령층의 가계부채가 많은 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이게 60세 이상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은 한국이 유일하게 60대 이상이 전 연령대 평균보다 높은 나라다. 노령층이 부채가 많은 나라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특징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가계의 부채라는 거는 뭐 100%는 아닙니다만 많은 부분이 집을 살 때 생기는 부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죠? 젊어서는 충분히 모아놓은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집을 사고 그 다음에 월급 받고 돈을 벌면서 점점 갚아나가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20, 30대의 부채가 상대적으로 많고 나이가 들면서 부채가 줄어들어야지 정상인 거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런 거죠. 예. 이게 상당히 큰 문제일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아이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데 아이들이 빚을 안 내고 엄마 아빠가 빚을 내가지고 애들 전세를 줘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게 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령층의 부채가 굉장히 많다. 그다음에 이제 또 여기 뭐 테크니컬한 얘기입니다만은 소득 대비 분모가 소득입니다. 우리나라는 60대 이상의 소득이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상대적으로. 이건 뭐 사회보장제도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다 청년분들이고 요새 청년 실업이 가장 큰 사회적인 이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가 고령층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OECD에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자살률 높은 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거의 다 고령층의 자살률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층이 굉장히 참 살기 팍팍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살고 계시다. 그런 점은 좀 가끔 한 번씩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고령층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좀 뭐라 그럴까 동정의 시선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소비 부진과 관련해서 더 재밌는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소비 성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소비 성향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내가 소득이 100일 때 그중에 소비를 몇 프로를 하느냐 하는 것이 소비 성향입니다. 여기에 0.75라는 거는 75%, 소득의 75%를 소비하는 데 쓴다. 나머지는 뭐냐? 저축하는 데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연령대별로 이 소비 성향을 구해보면은
이런 식의 U자가 나오는 것이 어느 나라나 정상이다. 왜 그러느냐? 여기 40대, 50대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돈을 많이 벌 때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내가 40, 50대에 돈을 제일 많이 벌 때 노후를 위해서 저축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득 대비 소비의 비율, 소비 성향은 낮은 것이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70대 이렇게 가면은 소득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소비 수준은 옛날로 해서 급격히 줄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높아지는 게 정상이고요. 어느 나라나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우리나라만 빼고. 저는 제일 처음에 이걸 그리고선 너무 놀래가지고, 네. 여기 40대가 소비 성향이 높아요. 이렇게 낮아져야 정상인데,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하고 뭐 이리저리 캐보다가, 자, 교육비 하나만 제외하고 보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이스하게 나오더라 이거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에 40대에 0.67이라는 숫자가 있고, 여기 40대에 0.8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의 차이, 그러니까 0.13이죠. 13%, 소득의 13%를 40대가 교육비로 쓰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식 교육비로. 그 정도 쓰는 것 같으세요? 부모님 버짓을 잘 모르시죠? 이 40, 50대 분들한테 저 강연할 때 물어보면은 그 이상 쓰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실제로요. 그래서 그러면 미국 애들은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은 교육비에 얼마 쓰냐 그랬더니 40대 경우에 1%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왼쪽 그림이랑 오른쪽 그림이 똑같이 그려지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그러니까 40대에 저축을 많이 해놔야 되는데, 노후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아이들 교육비에 많이 쓰느라고 충분히 못하고 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왜 이렇게까지 아이들한테 교육비라는 게 투자입니다. 그죠?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될까? 한번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가셔서. 예.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최근에 소비 부진 논의하고 관련해가지고 더 렐리번트한 부분은 요 파란색과 검은색의 차이입니다. 하나는 2003년이고 하나는 2013년인데 모든 연령계층에서 소비 성향이 낮아졌다. 이런 거죠. 모든 연령계층에서 소득 대비 소비를 덜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요. 맞죠? 근데 동시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20대에 철없는, 죄송합니다. 20대는 큰 차이가 없는데 여기는 차이가 굉장히 커져요. 그죠? 특히 고령층일수록.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낮아졌을까요?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가장 큰 이유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은퇴한 이후에 살아야 될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맞나요? 옛날에는 50대 중반, 60세에 은퇴하고 나면은 내가 15년쯤 더 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50대 중반, 60대에 은퇴를 하면은 앞으로도 30, 40년 더 살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 소득 없이 계속 뭔가는 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충분히 젊어서 돈 벌 때에도 돈 쓰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KDI에 있을 때 소비 부진에 대한 대책을 내놔라, 이런 얘기를 정말 수없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대책 어떤 거를 강구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좀 주실 수 있는 분 안 계신가요?
어떤 분은 자조적으로 건강보험을 좀 없앱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건강보험 때문에 너무 오래 삽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오래 사는 것 자체를 뭐 나쁘게 이렇게 생각하는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이게 대책이 뭘까요, 도대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30년 일하고 그 다음에 15년 더 살다가 갔다. 지금은 30년 일하는데 30년을 더 살아야 된다. 그죠? 그러면은 가장 좋은 해결책은 뭘까요? 일하는 기간이 늘어나야지 되겠죠? 그죠? 소득 없이 사는 기간이 너무 그것만 늘어나가지고는 방법이 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의하세요? 예, 좀 더 오래 늦게까지 일을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 지금 60세는 30년 전에 60세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건강합니다. 그죠? 예. 우리나라의 저 평균 수명이 얼마나 빨리 증가했는지 아세요? 제가 아까 제 나이는 비밀이지만 1961년생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태어났을 때의 기대 수명이 5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돼야 이제 그죠? 엄청나죠? 한 해 평균 0.55년 이상씩 늘어났어요. 평균 수명이. 여러분들 한 해에 평균 수명이 1년씩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못 죽는 겁니다. 그죠? 예. 1년 더 살고 났더니 또 1년 늘어나고 또 1년 늘어나고 영원히 캐치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0.5년 이상씩 늘어났다는 거는 정말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최근에는도 한 0.3년 정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0.2년, 0.3년 이렇게. 그러니까 일을 좀 더 늦게까지 건강하니까 일할 수 있으니까 하면 좋겠다. 그런 게 이제 우리의 바람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 하면은 이런 거죠. 임금의 연공성. 여러분들 저 제일 처음 들어오면은 입사했을 때 100을 받는다. 그러면 30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거 한 3배쯤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그죠? 네? 한국은행은 이 정도 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 30년 일하신 분은 한 이제 은퇴가 가까우신 분이에요. 그죠? 그분들이 지금 막 입사한 사람의 3배의 생산성을 보이고 있느냐? 그죠? 3명이 일하는 만큼 1명이 일을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느냐 하면은 아마도 좀 힘들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연공성이 제일 센 나라라고 보셔도 큰 무리가 없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분들이 더 일하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면은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큰일 날 소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생산성 대비 저 임금이 굉장히 높은데 더 저 임금을 많이 주면서 계속 이 사람을 써야 되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연공성보다는 저 생산성 내지는 직무에 관련돼서 이 임금이 결정되는 시스템이 사실은 선진국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임금의 이 경직성 이 부분이 저 정년을 늦추고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정년이 늦어지고 더 오래까지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이 임금 쪽에 이 부분에 개혁하고 같이 맞물려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조금 민감한 얘기인데 괜찮으세요? 예.
자, 혹시 질문 없으세요? 그럼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자꾸 성장률이 떨어지고 뭐 이런다 그러는데, 그러면 일본의 1990년대처럼 혹은 2000년대처럼 잃어버린 10년, 20년의 상황으로 우리도 내몰리지는 않겠느냐.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한테서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그림이냐 하면, 한국하고 일본을 20년의 시차를 두고 한 그래프의 그림을 오버랩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예를 들면 2000년은 일본의 1980년과 비교를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인구 증가율이 이렇게 일본은 그냥 20년 시차를 두고 막 따라가요. 그죠? 그 다음에 노인 부양 비율도 20년 시차를 두고 거의 똑같이 가요. 자, 일본의 아까 제가 성장 회계라는 거를 우리나라 쪽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렸어요. 노동, 자본, 생산성 이렇게. 그죠? 일본을 보시면은 일본의 이 90년대에 노동 증가세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다 떨어져 버립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 부분은 뭐 따라갈 게 상당히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본의 생산성조차 이 잃어버린 10년, 20년 이 기간 동안 생산성도 굉장히 나빠졌다. 생산성 증가세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떠냐? 아까 앞에서 보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생산성 증가세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자,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성장률하고 일본의 성장률을 또 20년 차이를 두고서 한 그램에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물론 실제 성장률은 아까 보셨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업앤다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어떤 이제 통계 기법을 통해서 큰 트렌드만 이렇게 꺼내는 거죠. 한국에 대해서도 큰 트렌드 꺼내고 일본에 대해서도 큰 트렌드 꺼내고 20년 시차를 두고서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가만있자 1990년에 아직 세상에 안 나오신 거죠? 많은 분들 여기 90년 그죠? 이 1980년대 후반기가 이제 우리나라 경제로 치면 우리나라의 이 헤이데이입니다. 제일 좋았을 때다. 1986, 7, 8년, 1988년에 88 올림픽이 있었죠? 이 세 해 동안 우리나라 성장률이 계속 12%쯤 합니다. 요새 중국보다도 훨씬 빨랐다. 그 당시 얘기죠, 이게. 그러다가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다. 일본도 그렇고. 단지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급격히 내려가는 것 같지는 않다 하는 희망은 있습니다. 그죠? 일본은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1990년 여기서 확 내려가는 게 보이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부동산 시장 버블이 꺼지면서 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10여 년 동안 마이너스 아닙니까? 일본이? 그죠? 이 마이너스라는 게 뭐를 뜻하는 건가요? 일본 경제의 규모 자체가 절대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장률이 낮아진다 하는 거는 커지는 속도가 줄어드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실제로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부채 문제가 여러분들 얘기들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일본의 정부의 세수 규모가 현재의 세수 규모가 1990년의 세수 규모보다 훨씬 작습니다. 절대액이. 그럴 정도니까 이게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내려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일본처럼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래도 조금 위안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디플레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100% 마음을 한없이 놓을 수도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성장률 급락 방지를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가 필수적이고요. 다른 데에 기대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 다음에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 유지도 디플레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여러분들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물가가 내려가는 거죠? 예. 그죠? 물가가 내려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될까? 예. 제가 1984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86년에 이제 대학원 졸업을 했는데 제 또래의 일본 친구들, 그죠? 얘네들도 이제 80년대 후반에 이제 자기 첫 조합 잡고 이제 뭐 그 당시에는 결혼들을 일찍 했으니까 결혼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집을 삽니다. 30년 몰기지로 집을 사요. 돈을 빌려서. 아직도 갖고 있어요. 아직도. 제 나이 또래. 30년이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을 빌려가지고 집을 샀다. 100원짜리 집을 샀다. 그런데 30년 지나고 나니까 자기 소득은 하나도 안 올라요. 임금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거죠. 임금 안 오르는 상태에서 그 알뜰하게 다 그 모기지 다 갚아야 되잖아요. 30년이면 평생의 직장 생활이죠. 사실상. 평생 직장 생활 하는 동안 그 모기지 갚느라고 정말 애쓰고 쓰고 싶은 거 다 못 쓰고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3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 손에 남은 게 집인데 집값이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참 허무하겠죠? 예. 이런 게 이제 일본의 디플레이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그러면 일본처럼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저보고 물어보시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죠?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요. 그런데 몇 가지 이렇게 짚어보면은 뭐 비슷한 부분이 꽤 많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없이 마음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하는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게 이런 겁니다. 저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일본이 제일 잘 나갈 때 거의 한 10% 가까이 됐었던 거죠. 소니와 도요타, 혼다가 세계 시장을 석권할 때입니다. 그렇죠? 1980년대 말이 미국 사람들이 일본한테 점령당할까봐 전전긍긍하던 시절입니다. 그죠? 예. 록펠러 센터를 일본이 사고 뉴욕의 심장부를 다 사버리고 뭐 이러던 시절이니까요. 1990년에 전 세계 10대 은행을 보면은 8개가 일본 은행이었습니다. 지금 하면은 전 세계 10대 은행에 일본 은행 그 90년에 그 8개 은행들 중에 상당 부분 망하고 다 이렇게 합병해가지고 남은 거 하나 딱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요. 자, 이러던 게 쫙 내려갑니다.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물론 중국이 이렇게 그 사이에 쫙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잘 버텨왔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중국이 막 세계 시장을 쓸어가는데 잘 버텨왔다. 여태까지. 앞으로도 잘 버텨갈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오른쪽 그림이 뭐냐면은 0, 1, 2, 3, 4라고 되어 있는 게 산업 분류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7이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주력 수출 품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계류,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전자부품, 그다음에 자동차, 심지어 선박까지 여기다 들어가 있는. 선박은 6인가? 선박은 6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7입니다. 하여튼
우리의 주력 수출 산업이라는 것이. 근데 20년 전 일본도 그랬었다. 그런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일본을 벤치마크 해가지고 무지하게 쫓아갔습니다. 다 아시죠? 과거에 저 60년대, 70년대 이병철 씨가 저 삼성 저걸 하시면서 1년에 3개월, 4개월씩을 일본에 가서 계세요. 그리고 뭐 하러 가시냐면은 사업 구상을 하러 가세요. 이게 뭐겠어요? 일본 애들은 도대체 뭐 해가지고 돈 버나 이런 거 자꾸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그럼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제도적인 측면도 일본에서 벤치마킹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는 일본어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을 지금 닮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요거는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본 겁니다. 여기에 75라고 써 있는 부분은 이 산업분류 7 안에 세 분류입니다. 그게 사무용 기계 및 자동자료 처리 장치라 그래요. 이게 보시면은 일본이 굉장히 비교 우위가 있다가 점점 떨어지고 중국이 치고 올라가고 한국은 일본을 따라잡았다가 중국한테 밀리는 지금 그런 모습이 여기저기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쫓아갔듯이 중국이 한국을 쫓아오는데 그 속도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지금 쫓아오고 있다. 이런 점은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지금 계속 생산성 쪽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생산성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원을 적재적소에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우리의 자원은 한정돼 있잖아요. 예. 특히 제일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뭔가요? 인적 자원이죠. 여러분들의 소질을 잘 발휘할 제일 잘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제일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적절히 나중에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본인이 무엇을 제일 잘할 수 있는지 아직 다 모르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또 일을 하다 보면은 또 그게 개발이 되고 또 알게 되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 가서 나의 소질은 여기가 아니고 저쪽이구나 할 때 옮겨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그게 제가 얘기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 하면은,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죠? 노동시장 유연성 그러면 사람 자르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예. 근데 노동시장 유연성의 개념은 적재적소를 향해서 계속 근로자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노동시장을 우리가 유연한 노동시장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제 생각에 아까 우리 교육비 얘기했잖아요. 사교육비 정말 많이 쓰죠. 그런데 이게 자식을 교육하는데 돈을 많이 쓴다는 게 그 자체로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근데 우리가 이게 큰 사회적 문제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투자가 자식한테 쓰는 교육 투자가 그렇게 생산적인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여기서 생산적인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뭔가요? 입학시험 잘 보는 데에만 매달리게 하는 그런 투자잖아요. 그죠? 그게 나중에 실제로 우리 자식의 소위 얘기하는 펀더멘탈에 피와 살이 돼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나중에 사는 데에 훨씬 더 이렇게 능력을 보태주는 그런 투자라면은 그게 그렇게 낭비적인 투자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이 많은 사교육비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게 뭔가 대학 들어가는 데에 줄 세우기 하는데, 심한 표현으로는 렛 레이스라 그럽니다. 그죠? 쥐 경쟁시키는 것 같은
그런 데에 돈을 쓰고 있다 하는 거죠. 맞죠? 동의하세요?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예. 자, 그러면 부모가 다 다 바보가 아니시잖아요.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부모가 그렇게 안 하고 못 살까? 하는 생각도 한번 같이 해보셔야죠.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거리를 드리는 겁니다. 답은 다 못 드려도. 네. 제 생각에는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게 그 사람 평생을 윤택하게 살게 하는데 너무나 큰 프리미엄을 준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맞나요? 그죠? 그럼 왜 좋은 대학의 졸업장이 그렇게까지 큰 프리미엄을 주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그 질문을 또 해보셔야죠. 그게 당연한 다음 질문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대학 서열화가 있어서 서울대학을 없애야 되겠다. 없애면은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러면 뭐 또 그 다음 대학 이렇게 가겠죠. 예?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죠. 그러면은 뭔가 하여튼 이 명문대학이라는 거에 졸업장의 프리미엄이 왜 그렇게 커졌을까, 우리나라는? 혹시 생각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자꾸 질문을 하니까 힘드셔가지고 나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는 인생이 너무 빨리 결정돼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20대에 죄송합니다. 한국은행에 입사시험을 통과를 하면 정년퇴직할 때까지 뭔가를 보장받아요. 그렇죠? 20대에 소위 얘기하는 좋은 대기업에 취직하는 데 성공을 하면 혹은 공기업에 취직을 하면 공무원 시험에 통과가 되면 나머지 30년을 보장을 받는다고요. 보장을 받을 거라고 다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상당히 보장을 해줘요. 그죠? 그러니까 20대에 자기의 라이프 타임이 거의 결정된다고 믿는다면 그 직전에 대학의 이 졸업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뭐 취직을 하려 그러면은 뭐 미국도 하버드 나오면은 첫 직장은 좋은 직장 갈 확률이 훨씬 높죠. 그런데 하버드 아니라 하버드 할아버지를 나와도 일하다가 보니까 잘 못하면은 계속 붙어 있기가 힘든 거죠. 그 대신 제가 잘 모르는 대학을 나왔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능력이 있고 잘하더라. 그러면은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갈 수 있는 찬스가 있고 그렇게 또 더 좋은 직장으로 또 옮겨가고 자기가 원하는 혹은 자기 적성에 더 맞는 그런 기회가 열려있는 그런 노동시장이 유연한 노동시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동시장이 전제가 된다면 제가 감히 프리딕션을 해보면 노동시장이 그렇게 만약에 변해준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사교육비를 쓰지 않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동의가 되세요? 동의 정말 되세요? late bloome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뒤늦게 피어나는. 예. 우리 인생에 뭐 10대에 뭐 좀 분탕질 치고 공부 안 하고 그랬지만 20대 후반, 30대에 철들어가지고 뭐 열심히 해서
정말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생겨요. 창의력이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생긴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기회를 못 잡는단 말이죠. 많은 경우에 20대의 이 직장 프로파일이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굉장히 큰 사회적 로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좀 유연해지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소위 얘기하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 제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런데 불행히도 최근 보면은 우리 노동시장은 유연하고는 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이 고용효과, 이게 저 자세한 설명은 제가 드리기 좀 복잡해서 그렇습니다만,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항상 어느 사회나 잘 나가는 산업이 있고 또 이 쇠락하는 산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나가는 산업에서 사람을 더 고용을 해주고 못 나가는 사람에서는 고용이 빠져나가고, 이것이 굉장히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봐요. 그죠? 여기에 이 숫자가 그거를 매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잘 나가는 그 산업에서 고용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이게 최근에 들어서 거의 0으로 가까이 갔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 그거를 이 상용직, 그러니까 소위 요즘 얘기하는 정규직, 그 다음에 비정규직, 이렇게 나눠서 보면 상용직 쪽에서는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쪽에서는 정말 고용이 이렇게 유연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 이 비정규직 쪽에서는 모든 그 뭐라 그럴까요,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거는 또 찾아볼 수가 없는, 굉장히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둘 사이 어디로 좀, 이게 소위 얘기하는 듀얼 레이버 마켓 아닙니까 지금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이게 이렇게 좀 이렇게 합쳐져야지 되는데, 이 중간 정도의 보호 수준, 중간 정도의 유연성 수준으로 뭔가 좀 이렇게 가지 않으면은 노동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가 지금 힘든 상태다. 이건 정말 큰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로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미션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합의가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금융시장도 뭐 아주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그다음에 이 제조업의 자원 배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상품 시장 규제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규제가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다. 우리나라보다 더 규제가 많은 나라라고 OECD가 평가하는 나라는 멕시코, 터키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느냐. 제가 뭐 복잡한 얘기라 그냥 다 여기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무엇을 한 것이냐 하면은, 우리나라 5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장 데이터를 가지고, 뭐 소위 이론적으로 생산성을 측정을 해서 그 생산성에 걸맞는 적정한 산출량, 그러니까 생산량을 구하고 각 작업장별로 다 구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데 생산을 얼마를 하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실제 생산량하고 이론적으로 계산된 적정 생산량하고의 격차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00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100%입니다. 퍼센트고. 그 얘기는 10을 생산하는 게 가장 옵티멀하다고 생각되는 작업장에서 20을 생산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여기 마이너스 50%라는 거는 10을 생산을 하면 좋겠는 사업장에서 5밖에 생산을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죠? 자, 규모별 백분위를 보면 쫙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규모가 큰 작업장은 뭔가 생산을 더 하는 게 사회적으로 효율적일 것 같은데 못하고 있고, 이쪽은 거꾸로다. 여러분들 그렇게 느껴지세요? 자, 이거 정말 사회적으로 큰 이슈입니다. 제가 이렇게 녹화까지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민감한 얘기를 드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은 우리가 좀 고민은 같이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대형 슈퍼마켓이 생기면 골목 상권이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대형 슈퍼마켓을 못 짓게 하는 게 답이냐 하는 이슈입니다. 정확히. 그죠? 대형 슈퍼마켓이 생겨서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의미의 효율적인 생산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없는 데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섹터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이다. 소위 얘기하는 소규모 영세상인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나라를 끌고 가야 되는 겁니까? 자, 제가 좀 많은 민감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조금 덜 민감한, 그렇지만 여전히 민감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우리나라가 그러면 일본처럼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일본처럼 갈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여태까지 드린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본처럼 갈 것이냐 하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부분은, 일본처럼 우리도 디플레이션에 들어갈 것이냐, 혹은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염두에 두고선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90년대 초에 일본만큼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을 수 있겠다 하는 측면에서 여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도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한국은행도 고민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일본은 이렇게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 마이너스에서 놀았고, 근데 일본과 우리나라 20년 전, 이제는 27년 전 일본과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는 사실은 부동산 가격 버블이 어느 만큼 크냐 하는 부분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보시면은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죠, 확 올랐다가 80년대 쫙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실선은 다른 물가예요. 다른 물가라는 거는 소비자 물가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별로 안 오르는데 집값만 혹은 땅값만 무지하게 올랐다가 다 꺼지고, 지금은 사실은 보면은 이때랑 비슷해진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이런 정도의 부동산 버블은 아마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부동산 버블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가 90년대 초에 일본에서 이게 부동산 버블이 꺼질 때 이 당시만큼 커 보이지는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 이 집값이 다른 물가, 소비자 물가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로 올라왔다. 라는 점에서 그렇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며 믿으시겠어요? 집값이 다른 물가만큼밖에 안 올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도대체 강남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이런 생각 하시죠? 네. 그래서 한강 이남 아파트 가격만 따로 보면은
실제로 소비자 물가보다 훨씬 많이 오른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나라 전체를 생각을 해보면, 그죠? 여기 한강 이남이라는 게 강남구, 서초구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동작구, 관악구 다 들어갑니다. 예. 근데 실제로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랐고 소비자 물가는 그거에 비해서는 별로 안 오른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다 합쳐가지고 전국의 집값의 몇 프로나 차지하겠느냐? 5%? 뭐 그런 정도겠죠. 그거를 다 포함한 지수가 이거다. 여기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방에는 값이 실제로 소비자 물가만큼도 안 오른 데도 많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강남에서도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은 별로 값이 안 오른 데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띄는 많이 오른 지역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나라 전체적으로 꼭 그래 보이지는 않는다. 자, 우리가 이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릴까요? 관심 있으세요? 예, 그러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매매 가격이 이때 많이 올랐죠? 근데 전세 가격은 별로 안 올랐고, 이제 뒤에 이제 지금 최근에는 많이 올랐습니다. 이 전세 가격 대비 매매 가격, 이 맨날 신문에 나오죠? 이게 뭐 어떻고, 요새 뭐 70%가 됐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걸 비교를 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 전세 가격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전 세계의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처럼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도 아시죠? 예. 전세 제도가 있어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예. 근데 저한테는 좋아요. 왜 좋으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좋은 지표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전세 가격이라는. 이게 왜 좋은 지표냐? 전세 가격에는 버블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격의 거품이라는 게 뭔가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비싸면 거품이 있다고 얘기하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정의할 수는 없고요. 거품이라는 거는 보통 자산 가격에 거품이 있다 없다 하는 거는 투기적 요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이거를 사서 미래에 팔면은 돈을 벌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오늘 올라간 가격이 버블입니다. 투기적 요인이 없어지면은 꺼질 부분이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그런데 전세 가격은 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전세 가지고 투기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전세라는 거는 돈을 맡겨놨다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의 이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캐피털 게인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라는 거는 굉장히 플럭추에이션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당시에 소위 얘기하는 주거 서비스에 대한 수요 공급을 반영하는 가격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새는 이제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 차이가 굉장히 줄었습니다만, 뭐 한때는 3배 이랬어요.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전세 가격은 3억이에요. 그러면 3억 내면은 똑같은 집에 살 수가 있는데 왜 굳이 10억을 내고 사서 살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네? 뭐 이사 다니기가 불편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억씩 차이 나는데 이사 좀 다니고 말지. 네. 3억에 이 집에 살 수가 있는데 그 집을 10억을 주고 돈을 내고 사서 살아야 되는 사람의 생각은 뭐냐 이거죠.
예? 예. 가격이 혹시 더 오를지 몰라서예요. 맞죠? 혹은 나만 집 안 사놨다가 세상에 집값 오르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어찌됐건 이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의 차이는 미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어떤 형태로든 반영을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의 미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반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금리예요. 예. 하지만 어찌됐건 이 격차가 크다는 거는 미래의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가 상대적으로 큰 겁니다. 자, 그러면 미래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다. 0이다. 앞으로 매매 가격은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는다. 라면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거의 똑같아지는 것이 이론상 맞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이사에 대한 불편함을 감안하고 그래서 조금 차이 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집을 전세를 살면은 세금 안 내셔도 돼요. 그래서 전세 사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뭐 어찌됐건 대충 비슷해지면은 미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이다. 미래에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전세값이 더 비싸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전세 가격은 전혀 안 오르는데 매매 가격만 오른다 그러면은 뭔가 좀 냄새가 좀 난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때 기억나시죠? 버블 세븐이라는 얘기가 돌았을 때죠. 예. 뭐 강남, 뭐 일산, 뭐 분당, 그랬다가 이게 쭉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정상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보다 더 최근 몇 달을 보면은 조금 다시 불안해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눈에 띄긴 합니다. 되세요? 예. 자, 그래서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라는 말씀을 정말 안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한테 더 희망을 드리고 싶지만 뭐 요거는 아마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조금은. 그렇다고 내 삶 자체가 굉장히 반드시 팍팍해져야 된다는 것을 꼭 의미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은 제가 동시에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뭐 그렇게까지 큰 것만은 아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이 또 없지도 않다. 차이도 있고 비슷한 부분도 많고 우리가 비슷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펀더멘탈 부분이 굉장히 비슷하다. 펀더멘탈이라고 하면 인구 구조, 산업 구조 이런 이 구조적인 측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일본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이 우리가 뭔가 생산성을 위주로 갈 수 있는 정책을 필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다. 자,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제가 여태까지 드린 말씀을 요약한 거니까 뭐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오늘을 계기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좀 가지시고 돌아가 주시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당부 한번 더 드립니다. 세상 문제를 이렇게 볼 때 왜일까 하는 질문을 자꾸 좀 하시면서 살아가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건강한 우리 한국 시민이 되는데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